우리가 분석화학, 아날리티컬 케미스트리 이번 학기 하는데 지난주에 그 분석화학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아마 지난주에 했던 소위 정량 분석, 정량 화학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기억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estimate reliability of result,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사실 이 분석 결과 어떤 숫자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할 얘기가 여러분들 교재에 챕터 3에 있는 Error, Random Errors and Statistical Data in Chemical Analysis,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분석을 할 때 거기서 생기는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에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에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화학 분석할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통계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번 주, 두 번째 주에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을 못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 지금 재작년까지는 이 데니얼 해리스의 이 책을 썼었는데 작년부터는 이 스쿠그의 이제 어널리티컬 케미스트리 책을 쓰고, 하지만은 이쪽에서도 가끔 인용할 때가 있으니까 이 책은 주교재로 사용을 하고 이 책은 아마 도서관이나 아니면 선배들 책 있는 거에서 참고하면은 어떤 경우는 이게 더 쉽게 써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보여줬듯이 지난 시간에 과연 분석화학이 뭐냐, 그 다음에 정량 분석 또는 정성 분석이 뭐냐, 그리고 특히 정량 화학 분석을 할 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무엇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은 이제 그 에러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런 얘기했어요. Data of unknown quality are worthless.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숫자를 주면서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건지, 우리가 아주 100% 정확한 값, 그러니까 true value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참값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실험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면 실험을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 조건에 따라서 참값에 우리가 얼마나 근처에 갈 거다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값을 줄 때 그런 값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요새는 선거,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출구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가 30%의 득표율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이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 정도다. 그러면은 좀 의미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범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30% 정도의 득표율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런 에러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분석학이라든가 이런 통계적인 개념을 알고 나서는 저 값이, 저 숫자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값은 무슨 측정을 할 때 참값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는 측정한 값에 대해서 그 측정값이 어떤 퀄리티를 갖는지, 어떠한 릴라이빌리티를 갖는지를 같이 얘기해 줘야 되고,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측정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불가능한 거는 그 에러가 없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없는 어떤 분석 결과 준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는 이 값이 참값이다. 진짜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약간이라도 에러나 언설티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에러나 언설티티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줄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이나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추정을 해서 같이 주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파서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든 과학적으로 어떤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가 뭐냐면은, 과연 내가 이 분석을 했을 때,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분석 샘플점 받았을 때 생각해야 될 거가, 이게 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얼마만큼의 샘플을 분석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있고 또 어떤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등등 어떤 이코노믹한 부분들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걸 고려할 때 과연 내가 이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참아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맥시멈 에러가 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까? 우리가 한 1%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에러면은 충분한 정도의 측정인데, 이것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 ppm 뭐 이런 레벨로 하려고 지나친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쓴다는 것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할 때 과연 우리가 필요한 그 uncertainty, 그러니까 에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그 에러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에러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배우는 게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합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버케뷸러리지, 용어. 민하고 미디안이 뭐가 틀려? 민은 평균, 미디안은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 그러죠? 중간값. 그럼 민하고 미디안하고 정확히 의미를 풀이해서 보면은, 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산술적인 평균이에요. 에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값들이, 이게 어떤 시료에서 철의 농도를 분석한 값이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측정했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매번 측정값이 참값은 아니고 우리가 측정값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씩 바뀌죠. 조금씩 4, 5, 6, 8, 20.1, 20.3 조금씩 바뀌는데, 우리가 그래도 제일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 측정함으로써 그 참값에 비슷한 값을 수정하려면 이것을 평균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6으로 나눠서 뭐 19.78 또는 19.8 ppm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평균을 쓰죠. 근데 항상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종종 미디안을 쓸 때도 있어요. 중간값. 중간값은 이 값들을, 측정한 값들을 쭉 순서로 나열해 놓고선 가운데 있는 거를 쓰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측정했네. 중간이 어디 있어요? 중간값은 19.6인가 19.8인가? 둘 다 중간값인가? 그럴 땐 미디안을 달라고 그러면은 뭘 줘야 돼? 그래서 미디안 할 때는 가끔 헷갈리거나 혼돈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odd number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even number, 그런 even number, 그러니까 odd number일 경우에는 중간값이 딱 하나만 나오게 되죠. 홀수일 때는, 개수가 홀수일 때는. 근데 그 만약 이 경우처럼 측정한 횟수가 짝수일 때는 mean of the middle pair,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두 개의 한 쌍을, 그것의 어떤 그 평균값을 가지고선 우리가 미디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9.6, 19.8이 미들 페어가 되니까 요것의 평균값인 19.7을 메디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 메디안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고, 또 분석 과학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용어가 또 프리시전 그리고 액큐러시 요 얘기나 많이 하거든요. 프리시전하고 액큐러시는 뭐가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프리시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정밀도. 그러면 액큐러시라고 얘기하는 거. 정확도. 한 글자 차이인데도 뜻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시전이라는 거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리프로듀서빌리티야.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하게 나오느냐. Closeness of result to each other. 근데 그것에 비해서 accuracy는 뭐예요? Closeness of the measurement to each other가 아니라 to its true or accepted value. 어떤 차이가 있나? 이지연? 안 오셨나? 여기서는 사실 다른 값, 어떤 참값, 여기서 얘기하는 true value나 아니면 accepted value랑 상관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가 측정한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 비슷하냐고, 여기서는 그 측정 값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true 값, 그러니까 이 측정하고는 별개의 어떤 참값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그래서 그걸 제일 잘 표현하는 그림이 뭐 남학생들 중에서 그 복학생들도 좀 있겠지만은 만약에 총을 관역에다 쏜다, 아니면 양궁 선수들이 팔을 관역에다 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다 에버리지 하면은 뭐 이 근처 어디 나오겠지만은 일단 굉장히 쏠 때마다 다른 데 찍히고 있죠. 그거는 뭐라 그러지? low, 정밀하지 않다. 사람이 정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이거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참값 true value 또는 accepted value하고 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여기서는 요 10점 관역에 있는 요걸 거야. 여기에 비해서 차이는 많이 나.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참값하고는 정확하진 않다, 정확하게 맞진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쏘는 그 어떤 스킬은 굉장히 재현성이 있다, 리프로듀서블하고 그리고 프리사이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 애큐러시, 그다음에 하이 프리시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여기로 옮기나? 군대 갔다 온 아마 남학생들은 알걸? 어떻게 해요? 좀 크게 말해봐. 삶의 지혜, 군대 가서 배워온 삶의 지혜. 뭘로 수정해? 잘 안 들렸어. 클리크. 그거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내 기억에 무슨 가늠자 모르지 않나? 클리크.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총에 어떤 이게 사람은 제대로 쐈는데 총열이 뭐 약간 기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니까 그 장비를 약간 수정을 하면은 요게 가운데 쪽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을 거야. 재현성은 좋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 프리시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만 했으니까 하이 애큐러시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비교했을 때 가운데 이거 다 에버리지 하면은 가운데 찍힐 것 같으니까 시메트릭하게,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하이 애큐러시인데, 이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 10점, 9점, 뭐 8점, 7점 이렇게 막 퍼져 있으니까 프리시전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밀도와 정확도의 차이야. 여러분들이 그 뭐 이런 뭐 활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이런 거 말고 실험 데이터를 낼 때도 어떤 사람은 참값에 제일 근접하는 그리고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재현성은 좋은데
창값에서 좀 떨어지는 값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돼서 프리시전이나 애큐러시에서 많이 향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화학을 하게 되면은 성격이 좀 변해, 좀 쫀쫀해져요, 꼬장꼬장해지고. 왜냐하면은 이런 거 정밀도 그 개념만 알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느냐, 정량적인 값으로 표현하느냐. 프리시즌이 좋은 거하고 나쁜 것들이 좀 전에 그림에서처럼 확 차이가 나면은 이건 프리시즌이 하이고 이건 로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비슷비슷하게 살짝 차이 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개인마다 막 틀릴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프리시전을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베리언스 또는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 이런 단어들, 이러한 어떤 그 텀으로, 용어들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이퀘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일 텐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결국 데비에이션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것이고, 그것은 요 데비에이션 di라는 것은 그 우리가 측정한 것들의 어떤 평균값, x 바라고 하는 건 평균값이죠. 민하고 각각의 측정값하고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붙인 거가 데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선 어떤 정밀도, 그러니까 프리시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것에 비해서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거가, 우리 측정값이 평균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상관이 없는 거지. 절대값을 우리가 붙였으니까. 여기 이 경우는 우리가 프리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큐러시는 그러니까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씩 틀려. 앱솔루트 에러, 뭐 렐러티브 에러 이렇게 돼 있지만 앱솔루트 에러를 얘기합시다. 일단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데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데비에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애큐러시를 얘기할 때는 에러라고 얘기해. 에러는 창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나요. 데비에이션은 그 민에서, 에버리지 밸류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고. 그래서 뭐 다 여기 x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에러는 아까 데비에이션이랑 조금 틀린 게, xi는 똑같지만 여기가 x 바가 아니라 xt야. xt는 트루 밸류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까 맨 처음에도 트루 밸류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accepted value, 우리가 창값이라고 뭐 그 인정하는 그런 값들, 그런 것을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었어? 에러하고 데비에이션하고 차이가 또 하나가 뭐가 있지? 절대값 부호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측정한 값이 true value 또는 accepted value보다 작으면은 에러는 마이너스 부호를 띌 거고, 더 크면은 플러스 부호를 띌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에러, accuracy에 대한 표현을 하는 에러는 이게 작은 쪽으로 가는지 큰 쪽으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고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ote that we retain the sign in stating the error. 그러니까 우리가 에러를 얘기할 때는 이 사인을,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작은 쪽이냐 큰 쪽이냐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아까 데비에이션을 얘기할 때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다 절대값으로만 한다는 거. 뭐 작지만 그것이 이제 정밀도하고 정확도를 표현하는데 차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 에러하고 이제 렐러티브 에러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 트루 밸류 아니면은 그러니까 xt가 얼마나 큰 값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조금만 차이 나는지 아니면 많이 차이 나는지, 그것들을 만약에 100점 만점에서 뭐 95점을 맞고 98점을 맞는 거랑 1000점 만점에서 뭐 995점을 맞고 998점을 맞는 거랑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다르죠. 1000점 만점에서 998점 맞는 게 더 잘하는 거지.
하지만은 그냥 에러를 앱솔루트 에러를 하게 된다면은 그 숫자는 같아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앱솔루트 에러가 아니라 종종 렐러티브 에러를 필요할 때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이 앱솔루트 에러를 그 트루 밸류로 나눠진 다음에 퍼센트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렐러티브 에러,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에 렐러티브 에러는 종종 더 많이 사용되게 되고 이러한 텀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측정값이 정밀하냐 정확하냐, 재현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참값에 가까우냐, 요것에 대한 얘기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측정하실 때도 이런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럼 이제 좀 더 그 원인들을 쪼개 봐야 되는데,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재현성도 있지만은 참값에서 얼마나 가까우냐겠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할 때 요 에러, 그러니까 애큐러시에 관련되는 그 원인들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은 편하겠지만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의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그 원인이 다르다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그 에러를 줄이는 방법도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각각의 에러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랜덤 에러라고 그래. 그러니까 랜덤,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지. 또는 다른 말로는 indeterminate error. 이 경우는 아까 활 쏠 때처럼 중심 어떤 평균값이나 아니면 참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 그러나 굉장히 시메트릭하게 대칭적으로 분포가 되죠. 그래서 이 랜덤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 애큐러시보다는 프리시전, 정밀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랜덤 에러가 커진다는 거는 랜덤 에러가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측정값이 있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 브로드한 케이스는 랜덤 에러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랜덤 에러는 프리시전이랑 관련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에러가 시스테매틱 에러예요. 이거는 디터미네이트 에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랜덤 에러는 사실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몰라. 근데 시스테매틱 에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유가 뭔지는 알아. 잘하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리시전이 아니라 결과의 어떤 정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t라고 그러면은 시스테매틱 에러 또는 디터미네이트 에러라고 그러면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그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애큐러시가 확 나빠지는 거지. 그것에 반해서 랜덤 에러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위치는 미인 값은 같이 그대로 있으면서 브로드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랜덤 에러와 시스테매틱 에러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뭐 원래 이렇게 있던 값이 이동하면서 그래서 애큐러시가 나빠지면서 그리고 또 브로드해지면서 프리시전도 나빠질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처음 데이터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분포하고 참값으로부터도 굉장히 멀리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실험을 하는데 랜덤 에러하고 시스테매틱 에러가 둘 다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하나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그로스 에러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저는 다른 이 해리스 책에서는 언급을 많이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실험을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아까 실험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하나가 여기 딱 찍혀 있어. 아니 하나가 여기 찍혔어. 그런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없앨 수는 없어. 막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없애는 건 아니야.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외부적인 다른 우리가 이제 랜덤 에러나 시스테매틱 에러 말고 어떤 제3의 그로스 에러라고 하는 제3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큰 편차가 생기는 그런 값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그래요. 아웃라이어라고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것이 아웃라이어인지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제외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정도에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웃라이어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에러가 여기서는 이제 그로스 에러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마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의 대부분 랜덤 에러나 이제 시스테매틱 에러를 어떻게 그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 최소화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큐러시 얘기하다가 애큐러시는 주로 이제 에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에러에도 이제 랜덤 에러,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 에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앱솔루트 에러가 x축이에요. xi-xt. 그래서 요 0에 있는 요 값에 딱 맞으면은 아마 그거는 참값에 딱 맞는 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측정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값에 비슷한 값이 한 5개가 나오고 그 옆에 값들이 한 3개 정도 나오니까 실제로 요 그 에러 값은 상당히 적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은 어때? 굉장히 재현성 있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것도 프리시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거는 벤질 아이소시오우레아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그러니까 같은 샘플을 분석한 건데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많이 틀리네. 이거를 평균을 내면은 이 값은 참값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애큐러시는 비슷하지만은 프리시전이 많이 달라졌죠. 이거는 어떤 에러가 지금 들어간 거지? 좀 전에 이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걸 생각하나요? 랜덤 에러, 그러니까 인디터미네이트 에러.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가우시안 이런 시메트릭하게 퍼지지 않았지만은 양쪽으로 시메트릭하고 비슷하게 퍼졌으니까 랜덤 에러가 아마 많이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칸에 보면은 이건 니코티닉 애시드를 분석한 건데 그것의 참값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어. 일단 딱 보니까 이거는 프리시전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인 것 같아. 근데 애큐러시가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죠. 그 애큐러시가 안 좋은 그러니까 이 에러의 원인은 뭘까?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퍼진 게 아니라 이쪽으로 확 갔으니까 무언가 니코티닉 애시드를 분석하는데 실제 측정 값을 참값보다 작게 나오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은 랜덤 에러보다는 시스테매틱한 에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그림은 같은 니코티닉 애시드를 분석했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심하네. 일단 그 에러가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에러가 훨씬 더 마이너스적으로 더 간 거 보니까 더 큰 시스테매틱 에러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측정 값들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게 분포가 있어. 프리시전도 안 좋아. 이 경우에는 그 시스테매틱 에러와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에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하는 데 있어서 계산해야 될 점이 되게 많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물론 처음에는 실험을 하고 나면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언노운이 아니라 무슨 실험 뭐 여러분들 분석화학 실험을 뭐 많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건 연습이거든. 조교가 어느 정도 아는 농도, accepted value나 아니면 true value를 가지고 있는 시료를 주고 그것을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분석학에서 처음에 에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가 많은 거는 나쁜 신호는 아니야. 배울 게 많다는 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런 퀄리티로 올릴 것이냐. 그거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 응? 어떤 종류의 랜덤 에러가 있고 어떤 종류의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어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요거일 거예요. 그래서 뭐 랜덤 에러와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는데 사실 시스테매틱 에러가 좀 더 쉬워. 왜냐하면 시스테매틱 에러는 이유만 찾으면 되거든. 원인이 뭔지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스테매틱 에러라는 그러니까는 뭐가 있나 그 책에 나온 걸 찾아보면은 주로 이제 세 가지 타입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인스트루먼트 에러, 그러니까 장비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장비는 괜찮지만 실험 방법,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시키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이상기체가 반응하듯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몰레큘이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 안에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그런 에러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람들마다 개인차, 그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적정 실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색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변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이렇게 저 빨갛게 됐는데 아직 더 변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개인적인 차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좀 예민하고 덜 예민하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뭐죠? 그 뷰렛이나 메스플라스크 이런 데서 눈곱 있는데도 이것을 다 같은 셈 이것도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올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웬만하면은 내림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선이 거기 거 있으면은 왠지 그 선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선입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퍼스널 에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테매틱 에러가 요 세 가지, 인스트루먼트 에러, 메소드 에러, 퍼스널 에러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졸려올 수는 있겠지만. 다 아는 건가?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야? 보통 고등학교 때 뭐 정석 같은 거 공부를 해도 집합은 다들 잘 알잖아. 응? 응? 집합은 잘 아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확률 통계를 몰라가지고 그러잖아. 이것도 분석화학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이거 뭐 애큐러시하고 프리시전 그 총 쏴서 이렇게 빵빵빵빵 찍히는 거 그거지 다 아는데, 글쎄 말이야, 이게 꾸준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에러가 있는데, 처음에 인스트루먼트 에러를 얘기해 봅시다. 인스트루먼트 에러라고 하는 거는 크게,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뷰렛, 뭐 메스 플라스크, 볼리메트릭 플라스크 또는 파이펫,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피펫은 써봤나요 혹시? 마이크로 피펫이 그 뭐지? 마이크로 피펫이 보통 이렇게 화학하는 사람들 어디 브로셔 같은 데 나오면은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무슨 빨간 용액, 파란 용액, 뭐 이런 녹색 용액 이런 거 해놓고선 마이크로 피펫에 아니면 그 끝에도 이렇게 여러 개 막 달려 있는 거 가지고선 파이페팅 하는 거 이런 것들 사진 많이 나오지.
근데 우리가 대학원생들한테 그 요즘 뭐 뷰렛이나 볼루메트릭 플라스크 이런 거보다도 피펫을 많이 쓰니까 시켜 보면은 파이펫에 거기 뭐 100 마이크로리터, 뭐 1000 마이크로리터 뭐 이렇게 써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캘리브레이션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성격이 급해서 확 누르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한 두어 방울 그 안에 남아 있어. 그 어떤 친구는 그것도 이제 조심조심해서 하다 보면은 원래 뭐 100 마이크로리터가 완전히 다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샘플, 파이펫, 뷰렛, 볼루메트릭 플라스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에러들이 제일 큰 거, 제일 먼저 하나가 있을 거야. 그거가 이제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에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때는 그 뭐 유리관 같은 경우도 날씨가 더우면은 좀 이렇게 팽창해 가지고선 볼륨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추울 때 이렇게 추울 때는 또 줄어들어 가지고선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쉽게 그 뭐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러한 그 유리기구 이런 거 말고도 또 많이 쓰는 거가 대부분의 장비들이 컴퓨터로 돼 있고 대부분의 장비들이 좀 블랙박스처럼 돼 있지. 박스가 하나 있고 옆에 컴퓨터가 있어서 나는 마우스에서 뭐만 계속 클릭하면은 값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로닉 인스트루먼트 안에 있는 어떤 그 장치들의 문제에서 생기는 에러들 그거를 우리가 인스트루먼털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그래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전기화학이니 뭐 분광 분석이니 크로마토그래피니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은 어떤 기기 분석이든 최종적인 신호를 컴퓨터가 알게 하려면은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야 되거든. 볼티지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흐르는 커런트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저항값을 측정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만약 우리 측정 장치가 배터리를 넣어서 하는 그런 측정 장치인데 배터리가 거의 다 방전이 됐어. 그래서 시그널이 원래 시그널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increased resistance due to dirty or oxidized electronic contact. 그러니까 접점 부분 같은 데서 그런데 녹이 슬거나 뭐 산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묻으면은 저항이 커지겠지. 저항이 커지게 되면은 뭐 커런트도 줄어들 거고 이런 영향들이 실제로 우리 측정값에 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스트루멘털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그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비 관리를 잘하면 되지. 배터리 제때 갈아주고 녹슨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점검해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루멘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의를 잘하면은 캘리브레이션 정기적으로 하고 점검 제대로 하면은 인스트루멘털 에러는 충분히 디텍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인스트루먼트를 분석 장비를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의 일부라고만 생각하면은 저게 안 되겠지? 가끔씩 그 열어봐야 되겠지? 마치 차를 운전하는데 폐차할 때까지 본넷을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그러면은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러 가든지 분석기기라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어떤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점검 서비스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루멘털 에러는 상대적으로 쉬워. 캘리브레이션 잘하고 좀 신경 쓰면 돼요. 근데 메소드 에러라는 게 있어. 메소드 에러라는 게 여기서 보면 non-ideal chemical or physical behavior of the reagent and reactions upon which an analysis is based often introduce systematic method error. 뭐 말은 긴데 뭐냐면은 어떤 분석이든 우리가 적정으로 분석을 하든 아니면 분광 분석을 하든 전기화학적인 분석을 하든 그 안에 우리가 케미컬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어떤 화학 반응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색깔이 변한다 그러면은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지시학이 뭐 프로톤을 받아들여서 색깔이 변한다든가 이런 화학 반응이 있는 걸 거고, 뭐 산화 환원 반응, 그런 다양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이상기체가 반응하듯이 그렇게 완벽하게 한순간에 쫙 반응이 다 끝나고, 뭐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뭐 femtosecond 걸리고 그 더 짧은 시간에 다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작해서 뭐 확산돼 가지고 반응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린다든가, 색깔이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당량을 다 넣었어도 그 당량이 들어간 후에 색깔이 변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 아니 조금 더 양을 더 추가된 양을 넣어야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런 non ideality,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생기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분석 방법, 거기서 있는 화학 그 반응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뭐 slowness and incompleteness of the reaction, 반응이 좀 천천히 진행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100% 다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화학정들이 불안정해 가지고선 다른 걸로 변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그 화학 반응이 어떤 화학 반응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분석을 하는데, 그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드 반응도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non-specificity of most reage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interference. 그래서 여기서 앞에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이 벤질 아이소스티어우레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창가스에 비슷했고 오히려 랜덤 에러만 있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니코티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액큐러시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는 것 같아 보였었어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랜덤 에러도 같이 있지만은, 이 시스테매틱 에러가 뭘까?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아마 시스테매틱 인스트루먼탈 에러겠지. 예? 그러니까 기기 자체에 우리가 뭐 메저링을 할 때 잘못 측정했나?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해보고 캘리브레이션 다시 다 해봤는데도 뭐 그래봤자 뭐 여기서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가.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인스트루먼트 에러가 아니라 메소드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니코티닉 애시드를 분석하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그거예요. 아까 그 피겨 3-3에서 어널라이트 3하고 4는 네거티브 바이어스. 바이어스라는 게 이제 시스테매틱 에러를 얘기하는 건데, that can be traced to the chemical nature of the sample 니코티닉 애시드. 그러니까 니코티닉 애시드라는 거를 분석할 때 어떤 니코티닉 애시드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에러라고 그러는데, 이 니코티닉 애시드라는 거가 피리딘 링이 있고, 요거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황산에 분해를 해가지고선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피리딘이 황산에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incomplete decomposition of the sample, 그러니까 니코티닉 애시드에 있는, 그러니까 피리딘 링을 포함하고 있는 시료들은, 분자들은 황산에서 완전히 100% 다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분해가 안 된 상태로 있어서 실제 값보다 좀 작은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어떤 시료들을 분석할 때 산으로 분해를 해서 이 분해가 100% 된다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컨디션을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 니코티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니코티닉 애시드가 잘 분해가 안 되는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항상 좀 적은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들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메소드 에러예요. 우리 화학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가정한 것처럼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런 메소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퍼스널 에러나 아니면은 그 시스테매틱 에러에 비해서 굉장히 찾아내기 어려워. 그리고 또 그거를 고치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널 에러라는 게 있는데, 퍼스널 에러는 고칠 수 있는데 습관이지, 습관. 두 번째까지는 앞에 얘기했던 것 같고, 요 analyst who is insensitive to color change tend to use excess reagent in volumetric analysis.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지시약 넣어서 적정하는데 색깔 남들은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아직 자기 생각에는 아직 덜 바뀌었다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하게 되죠. 당량점보다 더 뒤에서 엔드 포인트를 찾게 되죠. 이때 나오는 거가 그러니까 일반화학 때 그거 배웠죠. 엔드 포인트와 이퀴벌런스 포인트. 이퀴벌런스 포인트는 당량점이라고 얘기하니까 트루 밸류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시약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트루 밸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좀씩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엔드 포인트는 이런 퍼스널 에러에 많이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어떤 지시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메소드 에러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를 놔주고 이 경우에 이제 관련될 수 있는 에러가 어떤 종류의 에러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지. 그다음에 physical disability are often source of personal determinate error. 이건 뭐냐면은 컬러 블라인드 생맹 같은 경우. 만약에 생맹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건 그 사람만의 디터미네이트 에러, 시스테매틱 에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거네. 선입견, 편견, 프레주디스. 요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넘버 바이어스라는 거는 그 아까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중간에 있을 때, 그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반씩이나 들어있다 그러고 어떤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눈금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쪽으로 더 많이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쪽으로 더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편견 같고 어떤 퍼스널 바이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복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치나? 퍼스널 바이어스는 퍼스널 개인적인 에러는 어떻게 고칠까? How to detect and correct systematic error. 첫 번째, 시스테매틱한 인스트루먼트 에러들은 그렇죠?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하고 이제 갈고 닦고 조이고 점검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기에 관련된 에러들은 금방 해결이 돼. 아니면은 그 장비 회사 그 점검해 주는 사람이랑 굉장히 친해 놓든지. 그리고 시스테매틱 퍼스널 에러는 사실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면은 퍼스널 에러로 이게 프리시즌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정 값을 읽는 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자기가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선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메소드 에러를 방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탠다드 샘플을 찍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실험이나 뭐 기기 분석 실험 이런 거 할 때는 뭐 조교가 아는 농도의 값을 주겠지. 근데 실제로 업무에 나가서 만약에 이제 취직을 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언노운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알고 있는 어떤 표준 시료를 가지고선 분석을 해보고 내 값이 참값에서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리프로듀서비티 얼마나 되는지, 에큐러시와 그 프리시전 같이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값을 잘 모르는데 스탠다드는 어디서 구하냐? 물론 자기가 합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확실한 거는 그런 표준 기관들이 있어요. 요 니스트라는 데는
National Institute of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인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인가 그런데 이건 미국의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 있는 표준연구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크리스라고 해서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Science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똑똑한 그 박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기준을 정확히 하느냐.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랑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어. 어떤 분은 과연 무게의 기준은 뭐냐? 뭐 그것도 괜찮아. 길이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1cm가 얼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절대 뭐 소수점 몇치짜리까지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화학 분석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중금속을 분석해야 된다. 아니면은 반도체 공장에서 여러분들 쓰는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세미컨덕터 반도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떻게 만들어지나?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리콘. 실리콘만 있으면 되나 근데? 실리콘만 있으면은 반도체가 되나? 아, 그 물리 시간이나 이렇게 교양으로 배울 텐데. 요 안에 뭐가 있을까? 금. 아, 금은 도선으로 있지. 금에 관심이 많구나. 아, 금도 중요할 수 있어. 사실 내가 지난주엔가 그 크리스 말고 어떤 표준화 이런 걸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금 도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금 도금을 하는 그 용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녹여놓은 용액. 근데 요즘 금값이 굉장히 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10%냐 아니면 10.1%냐 아니면 9.9%냐 마치 주유소에서 그 정량 그거 가지고선 이득을 남기려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선 실제로 도금을 하는 회사랑 그 원재료를 파는 회사랑 되게 이제 그 분쟁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 경우에도 금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공인을 해줘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은 몇 퍼센트 오더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도체에는 뭐가 들어가지?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이 반도체 특성을 하려면은 홀과 뭐가 있어야 되잖아? 프리 일렉트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어? 그게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려면은 그 다른 원소를 넣어서 실리콘이 몇 쪽이죠? 그러니까 탄소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4개 이렇게 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그 앞이나 뒤에 있는 3적, 5적 원소들을 집어넣어서 그 전공이라고 그러는데 홀이나 일렉트론 홀이나 아니면 프리 일렉트론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반도체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죠. 근데 그 3족이나 5족이 뭐 뭐 이런 것들이거든. 포스포러스를 살짝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반도체 역할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짝 넣어주나 그래서 우리가 도핑한다 그러는데 뭐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농도를 넣어주거든요. ppm 막 이런 수준으로 막 표면에만 그런 것도 이런 기관들에서 그 표준들을 만들어 표준이 될 수 있는 시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아 이것이 창값은 아니지만은 창값에 맞을 확률이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안에 신뢰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료를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SRM이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티리얼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뭐 크리스에서 뭐 구입을 해서 기준을 삼고 만약에 여기서 없는 거는 미국,
아니면은 뭐 좀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거나 아니면 그걸 좀 더 많이 쓰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 것을 사다가 쓰죠. 그리고 이거 살 때는 이 물질은 각 성분들이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임퓨리티가 얼마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최대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메소드 에러를 찾는 방법은 스탠다드 샘플을 구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내 측정값이 이 스탠다드 샘플을 살 때 온 그 분석 스페시피케이션 시트랑 얼마나 틀린가 이걸 보는 게 메소드 에러를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트 에러가 있고 프로포셔널 에러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시료에 따라서 같이 크기가 에러 값이 커지는 그런 에러들이 있는데 만약에 컨스탄트 에러일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를 키워보면서 보면은 이게 에러 값이 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앞에 있는 두 가지인 것 같아.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티리얼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원리의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서로 검증을 해보고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딱 될 것 같네요.